고용보험법 드디어 우리 법이죠. 노동부 관할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특별히 이 법들은요, 우리가 실제로 필드에 나와서도 굉장히 많이 보는 법이에요. 제일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법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집중해야 될 게 바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징수법이에요. 솔직히 징수법까지는 하나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니까 징수법까지. 이 세 개는 당연히 우리가 노동법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되는 법입니다. 우리 법이에요. 우리 법.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관장하는 법. 특히 말씀드렸죠. 산재가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우리 업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보험법, 그 구직급여, 실업급여 관련된 거 전화 엄청나게 옵니다. 제일 상담 많은 게 바로 실업급여예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받아도 되냐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하죠. 부정수급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는 우리가 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돈이 안 될 뿐이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업 자문할 때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법률입니다.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물론 당연히 문제 출제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24년도 나왔을 때. 다른 데가 굉장히 어려웠지, 여기 뭐 충분히 공부한다 그러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이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자, 써있죠. 실업보험, 고용안정직능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큰 축이에요. 실업보험은 뭡니까? 사후적, 소극적으로 사회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후적. 그렇죠. 실업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다시 사회로 재진출시킬 때까지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이 중요한 건 이 사전적인 거. 이 사람들을 교육훈련을 시키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한 축입니다. 앞으로는 저는 고용안정직능 쪽도 문제가 좀 더 실제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어렵죠. 고용안정직능 사업은 자체가 자주 바뀝니다. 또 차이점은 뭐냐면 실업보험은 근로자한테 주는 거죠. 물론 사업주한테 주는 것도 일부 있지만, 고용안정직능 사업은요 거의 대부분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 많아요. 그리고 훈련기관과 또 훈련자에게 주는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가입. 자,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인. 근로자 1인부터입니다. 자, 개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카페를 차렸어요. 카페를 차렸는데 저랑 와이프랑 둘이 카페를 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라고 바로 날라옵니다. 그거 가입합니다. 직원 1명 채용할 때 고용산재보험 가입합니다. 왜냐?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죠. 네, 사업주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산재보험으로 가입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로자 1인 고용했을 때 된다. 사업인 추상적인 개념과 사업장의 물리적인 개념이 있지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업 및 사업장도 전부 다 가입을 해야 된다. 당연 적용 사업과 임의 가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당연 적용 사업, 당연하게 근로자 1명 하면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의는 뭐죠? 임의. 나는 가입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신청해서 임의로 가입할래. 바로 그 임의입니다. 임의. 자, 당연 적용 사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만 보라 그랬죠. 당연 가입장은 그냥 당연한 거고, 다만 예외되는 게 있습니다.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임의 가입 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당연 가입 사업이 아닌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자, 보험료 누가 내요?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 근로자도 반 내죠. 그러니까 얘들 월급에서 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원천징수 해가지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내 월급에서 이만큼 빼가는데 내 동의 없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가입한다고 하니까. 근데 대체로 이 경우는 누가 원해서 들어가냐? 고용보험 누가 원합니까? 근로자가 원하죠. 나중에 구직급여 받으려고. 사업주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럼 니들이 원하니까 가입해줄게. 나도 반 낼게.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적용 제외 대상, 요게 중요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자, 농업, 우리 볼게요. 우리가 벼농사를 져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있어. 근데 내가 근로자 2명 있어. 그러면은 고용보험 가입한다? 안 한다. 당연 적용, 그러니까 제외 대상이다. 당연 적용이 아니라 제외 대상이다. 아시겠죠? 그럼 가입하려면 어떻게 된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가입하면 된다. 승인 얻으면. 자, 내가 벼농사를 짓는데 농업회사 법인을 차렸어요. 농업회사 법인 들어본 적 있나요?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법인 사업체가 있습니다. 근로자 2명을 고용을 해서 법인으로서 벼농사를 쳐. 당연히 가입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상시 근로자 수 판정 기준, 노동법 때 배우실 겁니다. 4명 이하입니다. 4명 이하, 4명까지, 네, 제외입니다. 4.5가 나올 수 있어요. 4.5면 가입해야 돼요.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네, 집에서 콩나물을 져요. 우리가 와이프랑 아들 하나, 딸 하나 해서 같이 이렇게 집 안에서 가내 수공업 들어보셨죠? 요런 거 하면은 네, 제외 사업입니다.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보셨나요? 고용산재보험에 내가 아빠가 법인의 대표자예요. 아들이 와서 우리 회사 합창에 한 30명 정도 있는데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재무팀장으로 들어왔어. 그래 너 일해.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려고 신청하면 바로 메시지가 뜹니다. 대표의 동거 친족인데 실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요. 네, 실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자, 이런 의거를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의 대표자야. 혹시 내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별 직업이 없이 임신을 했어. 근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우리 출산 쪽에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받게 하고 싶어. 그럼 일단 우리 회사에 이름만 올리자. 일은 안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자의 가족들이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는 것은 한 단계 더 걸쳐요.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으로도 그런 걸 다 살펴봅니다.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작은 공사예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이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대수선에서 대수선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델링. 그런 소규모 공사는 가입하지 않아요. 그럼 이 이상 건설업자 내가 허가가 있어. 또는 이 이상인 데는 무조건 고용산재 가입해야 됩니다. 자, 11페이지 넘어갈게요. 보수총회 신고. 이게 되게 특이하죠. 자, 저는 이거 문제 나온다고 봐요. 시험에. 왜냐? 공인노무사라면 급여나 4대 보험 관리를, 고객사 관리를 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라면 잊을 수가 없는 날짜예요. 3월 15일. 보수총회 신고를 합니다. 보수총회 신고. 매년. 보수총회 신고 뭡니까? 정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정산. 올해가 2024년도인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보수를 2024년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덜 냈으면 더 내라고 하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이게 바로 보수총회 신고 절차예요.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됩니다.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회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가 있는데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라고 다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또 국세청 자료랑 다 맞춥니다. 국세청 자료는 언제 확인되느냐? 5월 달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너 신고 잘못됐더라. 또 맞춰봅니다. 그래서 올해 뭐가 통과됐냐면, 이거는 좀 여담인데, 이 절차가 법에 있어요. 정산 절차가. 이 정산 절차가 다 각종 법에 있습니다. 어디 합니까? 고용, 산재, 건강이 합니다. 여기는 매년 3월 15일까지, 얘는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10일까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5월에 국세청 자료, 국세청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하거든요. 이때 이거랑 맞춰요, 또. 대조합니다, 대조 작업을 합니다. 틀리면 얘 기준으로 또 때려요. 이중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보수청에 신고 이거 제도 없앤다고 했어요. 건강보험 제도 이거 없어질 거예요. 국세청 자료, 어차피 국세청 자료로 하면 되니까 뭐하러 또 신고하냐. 신고 의무를 없애버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없어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공인노무사들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대신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돈을 줍니다. 지원금을 줍니다. 보수를 줍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면 우리 수입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그걸 해야 되나라는 걸 해요. 왜냐하면 국세청 자료 어차피 다 마칠 거면서 신고 의무를 또 법에서 부여하고 있다. 어쨌든 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나오는 시험 문제는 맞춰야 되겠죠. 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둘 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두루누리 지원사업. 이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적용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근로자에게 다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자,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고요. 사업. 그러니까 사업도 있고 근로자가 있죠.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적용 제외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대부분 적용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 나오죠. 적용 제외. 왜냐면 모든 근로자 모든 사업장 단 몇 개 뺀다. 농업, 임업, 5인, 4인이야. 모든 근로자 단 누구. 자, 적용 제외 대상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입니다. 65세 이후에. 65세가 넘어서 새로 들어갔어. 그럼 고용보험 가입 안 해줘요. 그리고 자영업을 개시한 자. 근로자가 아니니까. 내가 카페를 차렸다. 고용보험 안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자영업은 안 됩니다.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 적용.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부터 들어와서 65세가 넘었어. 그건 괜찮아요. 계속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65세가 넘었다 해서 바로 빼버리지는 않아요. 계속 됩니다. 그리고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그러니까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이면 일주에 15시간 미만이잖아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노동법에서 또 일부 그 개념이 나올 건데 안 돼요.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용직은요 가입 대상자입니다. 초단시간만 아니지 일용직은 무조건 가입이에요. 우리가 일용 근로 내용 확인 신고라고 해서 일용직들은 무조건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입니다. 일용직들. 건설 일용직 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제외되는 거지 일용 근로자가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제외죠. 다만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미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만 적용됩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공인노무사들, 노무사님들이 지자체로 많이 가요. 그때 계약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많이 가시는데 본인이 원하면 실업급여 가입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합격하시고 나서 지자체 가면 꼭 실업급여 가입하세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비자에 따라 달라요. 의무로 가입되는 데가 있고, 비자에 따라 내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별정 우체국 직원도 적용
제외입니다. 다 이 적용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 내면 다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례가 있죠, 특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 이들의 적용 범위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업무 담당 기관은요, 고용보험은 고용센터. 이게 좀 그래요. 저도 좀 불만인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다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관리보험이 다 합니다. 근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요, 좀 이상해요. 고용센터가 하는 일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 있고, 나눴다가 좀 지들끼리 또 업무를 또 주고받고 막 그래요. 어쨌든 현재는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기서 우리가 실업급여 받을 때 거기로 갑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뭐, 고용안정사업이라든지, 기업지원금이라든지, 지역안정능력사업 다 거기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뭐 하냐?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 대행기관, 또 산재, 이런 거 담당합니다. 징수 누가 한다 그랬어요? 징수? 징수는 건보가 징수예요. 그래서 징수법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이 일괄 수납을 합니다. 고지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보내요. 집에 와서 보시면 고지서 다 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일반적인 건 건보가 다 해줘요. 근데 특수한 건 안 해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될 일을 법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줬어요. 근데 건강보험공단도 내가 법에서 하라서 하는 거지, 내가 도저히 거기까진 못해 라는 업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라든지 좀 특별한 업무들은 공단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고용보험료, 모든 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다. 틀린 거예요. 모든이 틀린 거예요. 아셨죠? 안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셔야 됩니다. 자, 고용노동부랑 고용센터 업무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공단의 업무는 이렇게 돼 있다. 피보험 자격관리는 또 공단에서 하는 업무고요. 보험관계 신고도 공단에서 하고. 다 쪼개놨어요. 그만큼 워낙에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스피디하게 해볼게요. 자, 실업급여 볼게요. 실업급여는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나누는데, 구직급여가 실업급여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게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연장급여도 있고,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요건들이 있고요. 지금 내역이 다 있죠. 기간과 금액들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소정급여일수 이 표 있잖아요. 이건 뭐 사회법부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자영업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오죠.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만약 50세 미만인 사람이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 240일치 소정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달달 외우셔야 되는 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이에요. 자, 고용창출 지원, 고용환경 개선, 근무 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한테 준 돈이에요. 사업주한테 주는 돈. 그렇죠? 이런 지원금들은요, 대부분 사업주한테 줍니다. 가끔 일부러 이제, 그 훈련 기관이나 훈련 대상자한테 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사업주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입니다. 고용 조정 지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대 정부 다 똑같아요. 지표. 우리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취업률. 아주 중요하죠. 취업률 높여야 되죠. 그리고 출산율. 아주 역대 과제입니다.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별별 걸 다 하는데,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줘요. 고용을 신규로 창출해서 늘렸다. 얼마나 잘했어요. 내가 올해는 20명인데 내년에 30명, 그 다음에 40명으로 계속 고용을 늘려가고 있다. 얼마나 잘합니까? 어떤 요건만 맞추면 다 지원금을 줍니다. 또는 뭐죠? 우리 기업이 힘들어. 장사가 안 돼. 뭐 산업이 망했어. 근데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했어요. 고용 유지했다고 또 그것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그러니까 사업의 축소나 폐업 이런 걸 했는데 안 하고 그냥 휴직 등으로 돌리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재취업할 수 있게 도움도 주고 하면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지역 고용의 촉진.
어떤 지역들을 지정을 해요. 예를 들면 한때 창원이라든지 군산 지역이라든지 갑자기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산업이 붕괴되거나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높여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해요. 그리고 고령자 등 고용 촉진의 지원이 있는데요. 고령자 지원금도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도 있고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도 있고 각종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은 우리가 현업에서 하다 보면 이 파트 있죠. 고용안정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매달 진짜 책 이만한 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한테 이런 지원금을 받아봐라 안내도 해야 되고 오면 우리가 대리도 신청을 해드리고 하는데요.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 디테일 숫자 다 외울 수 없어요. 다만 법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하도록 제가 기본 이론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이요. 법 말고 고용노동부 고시 시행규칙도 저희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보지 않겠어요. 시행령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도 제대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